어제 경찰에 잡힌 10대들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활에 여유는 있었어도 부모의 불화나 무관심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이런 10대들이 또 있다는 얘기가 충격을 더해주면서 이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직접 음란 비디오에 출연한 최양. 최양이 탈선의 길로 들어선 때는 부모의 불화로 지난해 6월 학교를 자퇴하면서부터입니다. 한 달 후 최양은 남자 4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결국 어두운 과거를 갖게 된 최양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포르노 촬영에 응했습니다. 저는 그 집사람도 찍었어요. 최양의 애인이면서 주범격인 고등학교 2학년 김모구는 부모가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 틈을 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드와 부탄가스를 수차례 흡입한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출연자인 최모군도 부모가 집을 비울 때마다 허술하게 관리되어온 음란 테이프를 꺼내 친구들과 함께 보고 즐겨오다 장난삼아 집단 성관계에 빠져들었다고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네,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충격은 이른바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서울 신촌의 그레이스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감시 카메라가 사생활이 보호돼야 할 곳에까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이른바 몰래카메라가 아니냐 하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별다른 제한도 없고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소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전자상가. 이곳에서는 각종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감시카메라 판매와 설치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한다고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뭐 심지어는 뭐 전화기 하는 사람, 뭐 키폰 하는 사람, 뭐 위성 방송하는 사람, 심지어 소방 설비하는 사람까지도. 이처럼 감시카메라와 렌즈는 어디서나 손쉽게 살 수 있지만 설치는 통신법이 규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상 신호만 맞으면 어떤 종류의 렌즈이든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는 데다가 설치도 쉬워 무허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따리 장사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노임 하청마다 하고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자 은행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사무실 등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할 공간에서조차 감시 카메라가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를 규제할 만한 법조항이 지금 현재로서는 미비합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는 것을 촉구합니다. 일정 범위 안에서 감시 카메라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생활을 침해하고 범죄에 악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시 카메라의 판매와 설치는 좀 더 명확하게 규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네, 손해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상해보험 일부 약관에 가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계약 전이나 계약 후에 해당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그런 약관인데 보험업계가 그런대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시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 보험금 52억여 원의 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 씨 사건으로 또다시 보험 약관 분쟁은 시작됐습니다. 문제의 보험 약관은 보험 계약자가 2가지 이상의 상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비슷한 보험을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하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험 모집인들이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이 약관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입을 할 때 친구로부터 이제 권유 가입을 받았는데
뭐 지금 그래서 2개나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입할 당시에 뭐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은 적도 없고 또 그런 보험 혜택을 또 줄 수가 없다면 뭐 당연히 하나 해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험 계약자들이 반발하자 손해보험 업계는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약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만 하신다면 계약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그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건은 이렇게 수습될지 몰라도 보험 모집 행태가 지금처럼 계속되는 한 보험 약관은 항상 분쟁의 뇌관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KBS 뉴스 김시곤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로 자동차 1000만 시대를 맞았습니다. 지난 1903년 고종 황제를 위해서 미국에서 캐딜락 한 대를 들여온 이후 94년 만으로 자가용 승용차가 70%에 이르고 있고 수도권의 절반 가까이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교통수요 관리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찬호 기자입니다.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던 자동차 수가 오늘 드디어 1000만 대를 돌파합니다. 세계에서 15번째입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720만 대로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차가 200만 대로 20%, 승합차가 69만 대로 6.9% 등입니다. 전체 차량 가운데 자가용 승용차는 700여만 대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에 따라 자동차의 경우도 47% 이상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1000만 대 중에서 서울의 22%인 220만 대가 운행되고 있고 수도권 지역에만 절반에 가까운 47%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지역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도로 건설과 자동차 수 확충 등에 치중해온 교통 정책에서 탈피해 차량 이용을 억제하는 교통수요 관리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고 자가용 승용차를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행할 경우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주말 운행 차량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도심 혼잡 통행료의 부과 지역을 확대하고 대중교통이 많은 지역에는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전 큰 파도에 휘말릴 것 같은 긴장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박찬종 후보가 주장한 이회창 후보의 금품 살포설 파문이 확산되면서 이것이 공방전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검찰 수사로까지 비화될 것인지 진실 규명의 방향에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배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찬종 후보가 제기한 이회창 후보의 금품 살포설 파문은 급기야 두 후보가 합동연설에서 정면 격돌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성격상 그 진위 여부에 따라 두 후보 중 한 사람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거짓일 경우 박찬종 후보는 정치 생명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사실로 판명될 땐 이회창 후보 역시 도덕성에 심대한 상처를 입고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문제는 진실 규명입니다. 과연 박찬종 후보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 자료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회창 후보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문제 해결의 관건입니다. 신한국당 지도부는 박찬종 후보에게 오늘 오전 9시까지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박 후보는 당 선관위는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이나 김영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결국 금품 살포설의 진위 여부는 금명간 밝혀지지 않은 채 공방전만 펼치다가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찬종, 이회창 어느 한쪽에서 이 문제를 직접 검찰에 호소할 경우 금품 살포설 파문 공방은 검찰 수사로까지 비화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후보의 공방전에 다른 후보들은 발언을 삼가한 채 이번 사태에 득실을 저울질하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이들 후보들은 특히 만에 하나 박 후보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선두를 달리던 이회창 후보가 치명상을 입으면서 경선 국면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며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결선 진출을 노리는 중위권 후보들끼리의 연대 움직임도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될 전망이어서 연대 움직임과
금품 수수절 파문이 맞물리면서 신한국당 경선 국면은 앞으로 남은 엿새 동안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배종호입니다. 네, 국민회의는 오늘 당직자 회의를 엽니다. 충남 예산의 재선거와 경상북도 포항 북보궐선거의 지원대책, 황장엽 씨가 밝힌 친북 인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민회의는 오늘 회의에서 자민연구의 공조 차원에서 당직자들이 충남 예산 재선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황장엽 씨의 국회 증인 출석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민련은 오늘 충남 예산에서 김종필 총재와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당 연설회를 갖습니다. 경상남도 울산시가 오늘 광역시로 승격됩니다. 어젯밤에 울산 곳곳에서는 축하 행사가 벌어졌고 울산시는 오늘 오전 개청식을 갖고 울산광역시로 공식 출범합니다.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시 수입이 늘어나게 됐고 자율권의 확대로 각종 민원 문제로 시위로 나가는 번거로움과 경비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관의 승격과 조직의 확대로 각 분야에서 시민들이 한 단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마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특히 우산을 준비하실 때는 이 끝부분이 금속 소재가 아닌 것으로 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오늘은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많이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경기와 충청도 지방의 경우 일부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강우량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일단 내일 모레까지 꾸준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이제 장마 전선의 세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전선을 따라 발달한 구름대도 상당히 폭넓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들어와 있는 곳은 서울, 경기와 충청, 호남 일부 지역인데요.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 서울, 경기, 충청도 지역의 경우는 20에서 60mm, 많은 곳 100mm 이상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그 밖에 강원도와 호남, 영남 지방의 경우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오늘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낮의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겠습니다. 어제 36.2도까지 올라갔던 강릉 지방이 오늘 30도로 예상되는 등 전국적으로 기온은 좀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27도, 또 대구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역시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학생 2명이 물에 빠진 후배를 구한 뒤 자신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신내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모 대학 3학년 23살 김승철 씨와 같은 대학 2학년 21살 최현 씨가 물에 빠진 후배 임모군을 구한 뒤 자신들은 숨졌습니다. 인도와 중국에서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로 각각 330여 명과 100여 명이 숨지고 수많은 집과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돼 재산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달부터 내린 여름철 호우로 서부 구자라트주와 남부 케랄라주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이 밖에도 비하르주 등 전국에서 최소한 33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남서부 광서자치구에서 최소한 34명이 숨지고 가옥 수만 채가 파손돼 수재민 300만 명이 생겨났으며 남부 광동성과 남동부 강서성 그리고 동부 절강성에서도 수백만 명씩의 수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기업인 인민씨가 색깔이 변하는 일회용 주사기 바늘을 발명해 미국 특허를 따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일본에서 스테인리스 튜브 회사를 경영하는 임 씨가 미국인 동료와 함께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주사 바늘은 한 번 사용하기만 하면 바늘의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에이즈 등 각종 질병의 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허위 전표를 만들어 2억여 원을 빼돌린 일당들이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드 대출업자인 육 씨와 이 씨는 지난 3월 생활정보지에 싼 이자에 돈을 즉시 빌려준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한 달에 1알이 넘는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마땅한 담보가 없으면 신용카드를 받았습니다. 돈이 결국은 필요하니까 주죠.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죠.
육 씨와 이 씨는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카드를 청계천에서 200만 원을 주고 산 카드 복제기와 386 컴퓨터 한 대를 이용해 손쉽게 복제했습니다. 육 씨 등은 이런 불법 위조된 카드로 카드 체크기에 긁어 허위 전표를 만든 뒤 돈을 인출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인출액은 5천여만 원. 경찰은 육 씨가 지난 3월부터 500여 명의 카드를 복제해와 전체 인출 금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제까지는 외국에서 들여온 복제기로 위조 카드를 만들어 왔으나 이들이 국내에서 제작된 복제기를 이용한 점으로 미뤄 배후에 전문적인 카드 복제 조직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건입니다. 서울 시내 농원과 한강변에 있는 자연학습장이 삭막한 도시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농촌 생활의 정취와 시골의 풍경을 접하게 해주는 정서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 원주동에 있는 도심 속 텃밭. 주말이면 자연을 배우려는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찾아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텃밭에서는 봄에 씨를 뿌린 고추를 따고 손바닥만큼 자란 가지도 맛보면서 자연의 신비함을 체험합니다. 참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저희들이 그 책을 보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쉽게 그거를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애들이 이해하기 참 빨라요. 한강변에 있는 텃밭도 도시 어린이의 자연 학습장입니다. 양파가 아니고 옥수수예요. 지난 봄 함께 심은 토마토를 신기한 듯 만져보는 유치원 어린이들. 감자도 직접 캐면서 자연을 배웁니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이 같은 텃밭은 180여 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자연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꽃과 나비와 이런 잠자리들 여러 가지 그 곤충들을 대할 수 있어가지고 그 멀리 그 산이나 들에 나가지 않더라도 자연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학습이 씨를 뿌리는 봄철에만 집중되고 있고 학교마다 배정된 땅도 20평 남짓에 불과해 현장 학습으로서의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 데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외 부담에 시달리는 도시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야외 자연 학습이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전원 카페를 운영하는 명예퇴직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시 근교 경치 좋은 곳이면 쉽게 차릴 수 있는 전원 카페는 인건비가 적게 드는 데다 전원 생활을 즐기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재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백봉산 기슭에 자리 잡은 전원 카페. 명예퇴직한 사람이 얼마 전 2억 원을 들여 세운 것입니다. 직장 생활보다 이 상사 눈치도 안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또 생활을 찾을 수 있고.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전원 카페. 2년 전까지만 해도 갈비집이었습니다. 이곳 저곳 갈비집들이 전원 카페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 손이 많이 필요했었고요. 전원 카페를 하니까 사람 손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우선 갈비집보다 인건비가 들지 않고 영업 허가도 비교적 쉽게 낼 수 있어 전원 카페가 이처럼 많이 생긴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수도권 외곽 지역에도 큰 도로변을 중심으로 전원 카페가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원주택과 전원카페를 전문으로 다룬다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는 평일인데도 전원카페 자리를 물색하는 사람을 위한 상담이 계속됩니다. 행락객들이 많은 그쪽 주변에서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 1년 전, 1년 반 전부터 시작해서 한 2배 정도씩 지금 늘어나고 있고. 경치 좋고 조용한 곳에서 살면서 적은 돈을 투자해 장사도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전원 카페가 명예퇴직자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덕입니다. 주요 경제지표를 안내해드립니다. 주가가 조금 내렸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지난주보다 훨씬 덜 들고 또 건축 규제나 각종 민원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15년 된 5층 건물입니다. 건물 외벽이 흉할 정도로 낡은 이 건물 안에는 바닥을 돋우는 미장 작업과 문틀을 새로 짜는 작업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석 달 전 이 건물을 살 때 건물 철거 비용으로 1억 원을 갖고 땅값만 주었습니다. 600평 건물의 개축 비용은 3억 원,
이만한 건물을 새로 짓는 데는 철거 비용을 빼고라도 한 평 건축비를 20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12억 원입니다. 신축을 하려고 했더니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한 4, 5배 정도가 듭니다. 한 기업체가 10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을 사서 현대식 사고로 개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배관 등 내장 공사를 끝내고 외벽 교체 작업이 한창인 이 건물은 벌써 사무실로 사용 중인데 곳곳에 교정의 흔적이 배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로변 주택을 카페로 고친 집, 가정집을 고쳐 중국 음식점으로 영업하는 곳, 방과 거실의 흔적은 남았지만 새로운 가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 건물값을 안 주고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낡은 건물을 용도에 맞게 고쳐 쓰는 곳이 늘면서 건물의 리모델링이 새로운 전문 업종으로 자리매김할 움직임입니다. KBS 뉴스 김재덕입니다. 자동차 수가 급증하면 제가 볼 때 완벽한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요. 믿어야죠, 뭐. 대학 입시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고교 생활기록부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생활기록부 전산 입력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합니다. 내년부터 실시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위해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발족시켰습니다. 노후와 퇴직 후의 생활보장에 중점을 두고 국민연금 제도는 곧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의 급여를 40%로 줄이기로 한 정부안에 국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도 시행 10년 동안에 정부가 저지른 파행을 고발합니다. 물량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가격 자체가 지금 무의미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매매가 안 돼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IMF 한파 속에 가격 폭락 사태를 빚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엄청난 한파를 몰고 왔습니다. 자금난에 몰린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담보로 잡아놨던 수십조 원대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내놓으면서 땅값은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업체들은 부동산을 살 엄두도 못 내고 있고 외국 기업들만이 헐값이 된 땅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역시 매물은 늘어나지만 살 사람이 없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 파괴를 넘어 가격 붕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MF 한파 속의 부동산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서울 서대문의 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 주로 기업체의 덩치 큰 부동산만을 취급하는 중개 개발 회사입니다. 그건 편집은 돼도 그건 안 될 거 아니에요. 친정 연휴 전날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이지만 이 회사 정 사장과 김 팀장은 밀린 서류 정리나 할 요량으로 잠깐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류는 들춰보지도 못했습니다. 끝없이 울려대는 전화기에 붙잡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한컨설팅입니다. 예, 김정은 팀장님. 예, 제가 김정은. 대부분 부동산을 급히 팔아달라며 기업체 측에서 걸어온 것들입니다. 뭐 처분도 좋고, 예. 뭐 임대 분양도 좋고, 처분 같으면 더 빠를 거 아닙니까? 처분이면 현재 그 가격 내고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상하기는 한 200억 정도 잡아서 그 주위 시세를 해가지고. 아, 초창기에 이제 청담동 주위에 200억 정도의 예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160억으로 잡으셨고. 예, 160억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다운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이하라도 뭐 우리가 이하라도. 예, 자금이 지금 급해가지고. 이하라도 자금이 급하지. 한 해 마지막 날까지 부동산 처분에 매달려야 하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의 실상을 잘 말해줍니다. 이 회사는 4-5개의 재벌 회사들과 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팔아달라고 맡긴 땅만 2조 원 어치에 육박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가격이라는 자체가 어떤 뭐 감정가라든지 이런 그 기준을 두고서 나오는 게 원칙인데 물량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가격 자체가 지금 무의미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나오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기도 김포의 공장 용지. 한 중견 건설업체는 이 땅을 한국토지공사 측에 사달라고 맡겼습니다. 지금 신공항 영종도 다리가 저 개통되고 하면은 바로 여기예요. 아, 영종도가요? 그렇지. 그 입장에서 굉장히 아까운 땅이네요. 아깝지. 이게 5년만 되면 100만짜리 무조건 되는 자리야.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사봐야 얼마에 사겠냐. 막말. 공시지가로 사겠죠. 그러니까 16만 원 공시간. 그리고 또 작년 초만 해도 평당 40만 원을 호가했지만 지금은 그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16만 원 선의 공시지가에라도 팔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나마 현금도 아니고 연리 5%짜리 5년 만기 채권을 받는 불리한 조건이지만 업체로선 이마저도 마다할 입장이 못 됩니다. 자기네들 그 지금 뭐 이자 부담만 해도 뭐 요새 뭐 20% 이상씩 나오지. 그거 감당할 수도 없고 그 부채도 줄이고 팔아서 그다음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봤자 수익도 앞으로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러니 5%라도 팔아서 활용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견지 같은 이분들 입장. 인천의 중심지인 주안역 부근의 한 오피스텔. 분양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사무실의 30%가 분양이 안 된 채 비어 있고 상가 역시 군데군데 주인 없이 빈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이 건물을 세운 재벌 기업은 자체적으로 분양하다 남은 미분양 물건을 아예 중개업소에 통째로 내놨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기로 첫선에 꼽히는, 그래서 부도 걱정은 전혀 없다는 기업이지만 평당 건축비 3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라도 팔아달라고 내놨습니다. 건물을 져가지고 1년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뭐 관리비, 금리, 그다음에 감가상가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한 30%가 손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1년을 그냥 가지고 있다. 세도 안 주고 안 나가고 있으면 30억이 손해 봐요. 그럼 70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1년 가지고 있느니 30%를 미리 깎아주겠다. 살 사람만 있다면 회사 사옥 등 당장 필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전부 처분하고 싶다는 게 지금 우리 기업들의 심정입니다. 광화문 내거리에 신축 중인 서울 파이낸스 빌딩. 지하 8층, 지상 30층에 연건평 3만 6천 평. 서울 강북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 12월부터 임대 신청을 받고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의 신청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평당 85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들의 입주 문의는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 문의하거나 지금 그 추진 중에 있는 그 입주 업체들도 대부분 지금 외국계 은행이거나 금융기관이거나 그 다국적 기업 회사들입니다. 전부 다 임대입니까? 임대도 원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분양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이라고 하면은 직접 사겠다. 그렇습니다. 예. 달러 값은 비싸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 있는 이때 미리 사두자는 계산입니다. 환율 1,700원대, 외국인이 20평짜리 사무실을 임대하려면 우리 돈 1억 7천만 원, 즉 10만 달러가 들어가지만 사는 데는 3억 4천만 원, 2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환율이 적정선이라고 하는 1,200원대로 떨어질 경우 사무실을 임대한 사람은 4만 달러의 환차익이 생기지만 사무실을 사둔 사람은 앉아서 8만 달러를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투자할수록 많이 남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도심의 알짜배기 부동산들에 대해 외국 기업들이 최근 부쩍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에 의해서 수익성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쪽에서 이제 지금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하고 상담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외국의 한머니라든가 이런 돈들이 기업의 이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대단히 크리라고 봅니다. 특히 외환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제가 약해지게 되면 부동산 투기로 인한 과실에 대한 송금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남한강을 끼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화면. 도로 양편으로 음식점과 카페, 러브호텔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세 집 건너 한 집꼴로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못해 장사는 하고 있지만 팔겠다고 내놓은 집이 대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저기 안 하려고 내놨거든요. 아, 내놓으신 상태예요? 예. 근데 아예 매매가 안 돼요. 사러 오는 사람들이 보러 오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손님이 아주 없어요. 전주택짜리 뭐 150평, 뭐 200평 그런 거 청산 떨어 이유는 없어요. 아직 경기가. 그럼 값도 많이 내려갔겠네요? 값도 그렇죠. 거품이 많이 빠지는 기일이 돈이 없으면 매매가 안 되니까. 경기가 다소 나아진다 해도 전원주택이나 준농림지 등에 대한 투자 수요는 예전 같지 않을 것으로 중개업자들은 전망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대기성 매물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고 IMF 이후 급매물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27.8평이니까요? 27.8평이요? 네, 28평이죠, 맞아요. 5,500원 딱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5,500원요? 예. 한번 해볼게요. 예, 한 1월 말까지 안 되면 좀 내려놓고. 예. 날짜는 한 달 정도 하면 예, 돼요. 되겠습니까?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그렇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물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매물은 쌓이는데 예. 사겠다는 사람은 사겠다는 사람들은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안 사겠다는 건 아니고 보류하겠다. 그래서 좀 지금 경기가 이렇게 불투명하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으니까 좀 관망하다가 어느 쪽 방향이 잡히면 그때 결정하겠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목동, 분당, 일산 신도시 등 지난해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작년 말부터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큰 평수의 아파트일수록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경우 32평형이 평균 2억 6천만 원, 48평형이 4억 6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최고 시세와 비교하면 각각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떨어진 액수입니다. 목동과 경기도 일산의 경우는 하락폭이 약간 더 큰 편입니다. 분당이 내림세가 가장 컸습니다. 이 같은 가격 하락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동산들처럼 아파트값이 폭락하는 사태까지는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신규 공급 물량의 감소입니다. 청구, 우성, 삼익 등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공급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주택 보급률이 낮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특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 원자재 가격이 지금 대폭 상승을 하고 어떤 현금이 흐르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아주 좋은 분양 여건이 좋은 위치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분양을 꺼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공급 물량은 예년의 한 반 수준, 5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중요 변수는 분양가 자율화입니다.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자율화를 유일한 불황 타겟책으로 보고 이를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도 이미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방침을 굳힌 상태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정권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한 뒤 이번 주 안으로 분양가 자율화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가가 오르니까 그 분양 가격은 뭐 일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전체 주택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주택이 1,000만 호가 넘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급되는 주택은 많을 경우에 한 60만 호 남짓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60만 호가 전체 주택 시장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는 물가와 환율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최소 20% 정도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아파트의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회사에서는 그 분양가를 물론 자율화하는 걸 원하지만은
중대형을 주로 지으면서 고급 내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형은 더 기피하게 되고 현재도 중대형 아파트는 분양이 잘 됩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그럼 주로 중대형 아파트만 더 짓게 될 것입니다. 고급으로. 이러다 보면 기존 아파트도 덩달아 이제 2, 3년 있다 입주하게 되면 기존 아파트도 덩달아 같이 올라갑니다. 그건 아파트 상승은 불보듯 뻔한 거기 때문에 이 일반 서민들은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이 90% 선으로 올라갈 때까지 분양가 자율화를 연기하든지 아니면 임대 아파트 확충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분양가 자율화란 변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전반에 들어있는 거품이 빠지면서 아파트값 역시 떨어지는 추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경기 불황에 따라 소득이 줄어들고 은행 이자가 비싸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는 것 이상으로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다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채권은행들이 외채에 대해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고 단기 외채를 장기로 전환하는 협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숨가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벌 그룹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안을 내놓았고 노사정위원회도 순조롭게 출범했는가 하면 깡드시 IMF 총재와 서머스 미 재무부 부장관도 내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경제전망대에서는 재벌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깡드시 IMF 총재도 만나봅니다. 재벌 그룹들이 최근 내놓은 구조조정안의 골자는 상호 지급 보증을 폐지하고 결합 재무제표 작성을 개선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리하게 확장해온 계열사들을 통폐합하고 그룹 총수와 친인척 중심의 전 근대적인 경영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 전망대에서는 근본적인 개혁의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전산망에 몰래 들어가 이번 1학기와 지난해 2학기의 학점을 일부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학교 측이 지난 11일 학생들의 1학기 성적을 해당 교수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군의 성적이 달라 대조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들어가서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80만 원을 빼앗은 북한 귀순자 21살 황모 씨 등 2명에 대해서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양보 운전을 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에서 15번째로 자동차 1000만 대 시대를 맞게 됐지만 아직도 교통문화는 그에 걸맞게 성숙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김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의 교통문화 수준은 아직도 자동차 1000만 대 시대에는 걸맞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들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공보처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진국 교통질서를 100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57점 정도 응답자들이 매긴 평균 점수입니다. 이렇게 낮은 점수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양보 운전에 대한 질문에는 나만 손해라는 대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운전할 때 가장 자주 위반하는 사항은 제한속도 위반이 첫 번째였고 주정차 금지 위반과 신호 위반, 그리고 횡단보도 앞 1단 정지 위반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교통법규를 어기는 이유로는 바쁘다거나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대답이 주로 나왔지만 남들도 하기 때문이라든지 경찰이 없기 때문에 한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시급히 추방해야 할 교통법규 위반 사항으로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든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이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봤을 때 신고하거나 항의하겠다는 응답은 14%에 그쳤고 대부분이 내버려 두겠다고 대답해 무관심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시내버스 서비스의 개선 대책과 경영 합리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운행 질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또 경쟁력을 가진 버스 업체를 중심으로 구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도에 박성규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만 시내버스의 서비스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욕설을 퍼부으면은 버스 타기도 싫고 짜증이 나요. 어느 때는 뭐 3, 40분씩 기다려올 때가 있다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런 난폭 운행을 하다가는 강력한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버스개혁 종합대책을 통해 노선 위반 그리고 단축 운행 등에 대해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용차로 위반은 과태료 대신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단 정차를 하거나 승객에게 폭언을 해도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운행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버스에 타코미터, 즉 운행 기록계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타코미터가 설치되면 이처럼 배차 간격과 속도 그리고 무정차 통과 등 버스 운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무실에 앉아서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처벌 강화와 함께 경쟁력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버스 산업 구조도 재편됩니다. 적정한 규모로 해서 대형화시키면서 버스 대수는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추진 고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89개 버스 업체를 경영평가해 우수업체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버스개혁 종합대책은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확정되고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KBS 뉴스 박성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공인되고 있는 국보 제126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필체가 신라 고유의 필체로 확인돼서 다란이경이 중국에서 만들어져 신라로 수입되다는 중국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신라에서 제작됐다는 사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팝 아트 계열의 천재 자유구상 화가로 28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미국 작가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전이 오늘 서울 갤러리 현대에서 개막됐습니다. 대만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순회전의 하나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비극적인 삶 속에서도 생존적 본능이 뚜렷이 나타나는 작품 30여 점이 다음 달 17일까지 선보입니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포브스는 정주형 명예회장 일가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소유 재산은 각각 약 52억 달러로 정 회장 일가가 47위, 이 회장 일가가 48위의 부자로 기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구본무 LG 회장 일가는 22억 달러로 149위, 대우 김우중 회장 일가는 20억 달러로 164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팔당댐 원수대금이 지난해 15% 오르고 인건비와 물가 등이 올라 올 연말에 수도요금을 10% 정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요금이 10% 오르면 가정용은 1톤에 175원에서 194원으로 19원이 오르고 일반 업소는 677원에서 745원으로 68원이 인상됩니다. 적은 돈만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명예퇴직자들이나 서민들을 속여서 수억 원을 가로채운 자판기 판매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성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 한 번 300만 원 투자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기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한 자판기 판매업체의 광고입니다. 중앙일간지와 지역정보신문 등에는 이런 광고를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 업체는 소형 즉석 복권 판매기와 소형 게임 자판기 15대를 묶어 한 대 2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좋은 상권은 물론이고요. 장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수익성이 없을 경우는 또 좋은 상권으로 옮겨준다. 자판기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들어온 데다 이런 허위 광고를 믿고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소형 자판기 15대에서 한 달 동안 얻어진 수익은 고작 3, 4만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남는 것은 차비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이제 가정주부, 명예퇴직자, 실직자들, 영세한 서민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 또 일부 대학원생이나 고시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희망을 걸고 아끼고 모은 돈을 투자했지만 이제는 후회만 남습니다. 퇴직금을 고스란히 거금 6천만 원이라는 액수를 투자하고 이건 참담하기에 거지가 없고 검찰은 오늘 구속된 한국특수판매기 대표 이대현 씨 등 3명이 가로챈 돈은
확인 가능한 액수만 8억여 원이라고 밝히고 실제로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2, 3일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도 예상되지만은 일단 내일 저녁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20에서 60mm, 서울 중북부 지방에는 10에서 40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 후반기를 맞아서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 별다른 비구름이 없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남서쪽으로부터 비구름이 점차 접근해서 현재 제주도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이번 주 동안에는 우리나라 부근에 동서로 장마구름대가 자리한 가운데 계속해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남부지방에 상륙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동안에는 중부와 남부지방을 오르내리겠는데 특히 주말 이후에는 장마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고 내륙지방은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오늘과 같거나 조금 높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전 해상이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해상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물결은 먼 바다에서 2.5m로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 주말부터는 주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14일 월요일 밤 KBS 9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 반면에 그 전기밥솥이 지닌 장점, 예약 기능이라든지 보온 기능 그리고 또 요리 기능 등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기밥솥의 가장 큰 단점이던 보온 기능의 경우에는 20시간 이상 냄새나 변색 없이 보온해낼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이런 그 전기밥솥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았고 특히 인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고충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